연간 1인당 탄소 배출량 11.8톤. 기후변화 위험도시 세계 7위. 서울, 바로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탄소 중립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환경을 보전하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탄소 중립,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홍정기 환경부 차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기상이변은 이제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며 온실가스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 역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을 했죠. 현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1위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홍정기 환경부 차관 모시고 얘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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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먼저 이 탄소 중립 관련해서요.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그린 뉴딜 정책을 대외적으로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한 10개월 정도 지났어요. 예. 그렇죠. 어떻습니까? 성과가 좀 있었나요? 작년에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또 이 경제 사회적인 어떤 구조적인 변화 이런 예.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작년에 발표가 됐고요. 예. 한국판 뉴딜의 경우에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로 대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그린 뉴딜 부문에 예. 한국판 뉴딜 전체 114조 중에 43조를 25년까지 투자할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예. 작년에 국회에서 추경 예산이 확보가 돼서 작년 하반기부터 그린 뉴딜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 결과로 해서 작년 말 또 금년 3월까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한 6만 대, 수소차도 한 7,400대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보급이 됐고요. 그래서 예. 현재 지금까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총 한 13만 대 정도가 우리나라에 지금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 10,000대 예. 정도가 보급이 돼서 수소차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보급률이 높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 아울러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해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데에 투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공공임대주택 한 1만 호 정도 그리고 어린이집 한 800개 이상의 예.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을 해오고 있고요. 또 전국의 지자체들을 공모를 통해 가지고 한 25개 지자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 그린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을 내년까지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발표됐습니다마는 그 민간 부문이 이런 그린 뉴딜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4조 원 규모의 정책형 그런 이 뉴딜 펀드를 조성을 해서 예. 국민들도 여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반들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 같은 인프라 구축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요. 예. 이 미래차와 관련한 사업은 어느 정도로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예, 미래차 사업에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얼마나 국민들한테 편리성을 제공하느냐가 되겠습니다. 그 편리성에 기반이 되는 것은 당연히 뭐 전기차가 네. 다양한 차종이 출시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 충전 기반이 그 언제 어디서나 가까운 데서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전기차 같은 경우도 올해에는 저희들이 뭐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주유소 이런 데에는 이 초급속 빨리 충전할 예. 수 있는 그런 초급속 충전기를 한 3,000기 정도 구축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외에 주택 단지 근처에서 콘센트형 또는 그 가로등에 할 수 있는 그런 국민 생활권 중심의 그 완속 충전기도 한 3만 기 정도 예. 저희들이 확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25년까지 급속 충전기는 전국의 조율수가 한 13,000개 예. 정도 되는데요. 그거보다 많은 한 15,000기 정도의 급속 충전기를 저희들이 구축을 하고 완속 충전기도 이 무궁화차 보급 목표가 한 100만 대인데 예. 50만 기 가까이 저희들이 구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제 탄소를 줄이기 위한 거잖아요. 지구 온난화를 예. 막고 또 이상 기후를 막기 위해서 탄소를 줄이겠다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탄소 중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올해도 역점적으로는 이 탄소 중립이 가장 큰 환경부의 주 정책 목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탄소 중립이 물론 이제 2050년까지의 저희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만은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아시는 것처럼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또 남은 것들은 어떤 식으로 흡수를 해서 예. 어쨌든 전체적으로 순 배출량을 제로 0으로 만들겠다는 게 이제 탄소 중립입니다. 예. 근데 저희들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요. 예. 예,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7억 2,700만 톤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온실가스가 계속 배출량이 증가해서 2018년에 이제 가장 최정점에 7억 2,700만 톤이었고요. 2019년에는 조금 줄어들어서 예. 7억 200만 톤 정도로 아마 작년 2020년도 좀 줄을 걸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는 있습니다. 결국은 한 7억 톤 이상을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예. 줄여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이긴 하지만 예. 또 전 세계 모든 대부분의 국가들이 또 선진 국가들이 탄소 예. 중립을 선언했고 또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대한민국도 뒤처지기보다는 앞서서 이런 것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렇게 탄소세 도입 같은 걸 하게 된다면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국민들 또 산업계, 기업들이 이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예. 이런 지원 프로그램들을 많이 담고 탄소를 감축시키면 기업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군요. 예, 인센티브도 주고요. 또 그 탄소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기술 개발이 핵심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또 저희 정부 차원에서 2050 탄소 중립 예. 10대 핵심 기술 추진 전략도 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업들도 그런 기술 개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정부가 주도적으로 그런 예. 기술 개발도 하고 또 실제 탄소 저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설비나 투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자금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이 부담은 줄이면서 저희들이 그런 탄소 중립 예.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세금을 더 걷어간다면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른바 탄소세에 대해서 기업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물론 이제 탄소세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체한테 어떤 형태로든 경제적인 부담을 예. 부과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뭐 직접적인 탄소세보다는 온실가스 이제 배출권 거래제를 2015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아, 내가 이만큼 배출시킬 테니 너가 돈 주고 이거 저기 그러니까 파는 거죠? 이제 여기에 전체 배출량의 한 75%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다 이미 예. 여기 들어와서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을 할당해 줬는데 실제 온실가스가 80밖에 배출이 안 되면 남는 20만큼은 팔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거래를 해서 뭐 이익도 볼 수 있고요. 예. 그런 구조를 통해서 이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감축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탈플라스틱 정책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쓰레기 어느 정도인가요? 전체 이제 이 폐기물 발생량 중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한 5% 정도 차지합니다. 예. 한 822만 톤 정도 되는데요. 특히 이제 생활계, 우리 가정 생활에서 나오는 게 한 40% 정도를 차지를 예. 합니다. 그래서 이 작년부터 음식 배달이라든지 택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대폭, 때문에. 늘면서 재활용 폐기물, 플라스틱 폐기물들이 12% 이상 예. 좀 증가를 해서 사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이 처리 이 용량에도 상당한 그 한계에도 있고 해서 이런 탈플라스틱 대책을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정부 대책으로 발표를 한 바도 있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제 이 탈플라스틱 대책을 예. 수립하고 이런 플라스틱과 관련된 어떤 뭐 이 세제를 통한 규제 이런 강한 움직임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배달 시켜 먹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친환경 용기만 계속 갖고 다니면서 음식 여기다 담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거든요. 어떻게 생활 속에서 정말 이 탈플라스틱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세부적인 시행 방안도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예. 우선은 뭐 국민들의
뭐 실천도 중요하지만 이 생산 단계에서 이 가급적인 플라스틱을 덜 쓰는 예.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가급적이면 플라스틱을 덜 쓰게 하느냐 그런 정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플라스틱 제품을 불가피하게 만들더라도 가급적이면 재생 원료를 많이 쓰도록 그래서 선진 유럽 같은 경우도 아예 재생 원료를 플라스틱 제품 만들 때 30% 이상을 재생 원료로 써라. 이 플라스틱은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투명 예. 페트병 분리수거 운동을 재활용이 하지 않습니까? 가능한 예. 것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원료로 쓰도록 하면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순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궁극적으로 이제 플라스틱 전체적인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예. 부분이 있고요. 배달 음식 같은 경우에도 그걸 뭐 원천적으로 당장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배달 음식을 저희들이 기술 개발을 해서 그 두께 이런 것들을 줄이면 한 30%까지 또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예. 용기 제작하는 그 제조업체들하고 협업을 해서 그 두께를 한 20%, 30% 무게를 덜 쓰면 이제 플라스틱 사용을 예.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플라스틱 용기를 다른 어떤 유리든 이런 타 재질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바꿔나가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생산 단계에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많은 성과를 내는 기업들한테는 저희들이 또 인센티브를 주고 예. 그래서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한테는 저희들이 원래 이제 생산자 부담금이라는 거를 이게 이제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EPR 분담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재활용이 잘 되거나 재생 원료를 많이 쓰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 분담금을 감면해주는 뭐 이런 방식. 예. 또 폐플라스틱을 가지고 이거를 또 에너지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또 열분해를 해서 거기서 다시 또 이 연료를 만들어내는 어차피 이게 석유 제품이기 때문에 예. 그런 열분해하는 시설들도 정부 차원에서 많이 확대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얘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과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추진되고 있나요? 네,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 또 이 수송 부문, 예. 자동차를 비롯한 수송 부문, 선박이라든가 항공기 예. 뭐 이런 부분까지의 이제 이 수송 부분의 대책, 농촌 지역의 어떤 소각 문제, 예. 소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문제, 또 건설 공사장의 문제 이런 예. 것들을 이제 부문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겨울철에가 이제 미세먼지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절관리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해서 그 기간에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도 상당 부분 가동도 좀 중지시키고 예. 5등급 차량이라고 그래갖고 경유차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경유차들의 운행도 예. 제한하는 그런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차, 올해 2차 같은 계절관리제를 통해서도 미세먼지가 많이 저감된 그런 성과들이 예.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이제 뭐 황사도 오고 또 미세먼지가 예. 아주 안 좋은 상태인데 나날이 나아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연평균 농도로 보면 예. 2016년에 한 26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됐습니다. 예. 근데 그게 어찌됐든 간에 2020년 작년에는 19 마이크로그램까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고 예, 예. 저희들이 금년의 목표는 2021년에는 연평균 농도를 18 마이크로그램까지 낮추는 거를 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게 원래 2022년 목표였는데 1년 앞당겨서 예. 하자 해가지고 18 마이크로그램을 목표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정부에서 정한 환경 기준은 15 마이크로그램. 더 낮춰야 되는군요. 네, 저희들이 많은 노력들이 더 아직 필요한 상황입니다. 좀 있으면은 또 우리도 여름철 집중 호우기로 접어든단 말이에요. 그런 대책은 어떻게 준비를 좀 하고 계십니까?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이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라는 것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환경부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부처들이 다 참여하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인데요.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대책 중에 하나가 홍수, 가뭄 이런 거에 대한 대책입니다. 특히 이 작년에 그런 여러 가지 홍수 피해 이후에 저희 이 정부 내에 이 홍수 대응 TF를 구성을 해서 저희 환경부뿐만 아니라 국토부,
기상청, 또 홍수통제소, 또 한국수자원공사, 댐을 예.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이런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들이 다 합심을 해서 금년에 그런 그 장마가 오더라도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저희들이 이제 그 하천 시설이라든지 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개 100년 빈도, 200년 빈도의 어떤 강우를 예. 대비해서 설계가 돼 있는데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심한 뭐 섬진강 지역이나 이런 데는 한 뭐 500년 빈도의 맞아요. 강우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되게 단기적으로는 댐 운영 관리도 집중호우에 예. 더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댐 운영 방식도 바꾸고 또 작년 이후에 저희들이 하천 시설물도 상당히 좀 보완을 해서. 예. 해나가고 있고요. 근데 그런 뭐 보완뿐만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관련 기관들이 이걸 잘 운영을 해서 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우선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부처 간에 그런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미래에는 환경을 살리고 기후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기후 선도국으로 도약해 우리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지난 한 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무려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갈수록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을 개정했는데요. 그 내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은 보이스피싱 같은 통신 금융 사기를 방지하고 피해자에게 피해금 환급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기존에는 금융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정지시키려면 피해 구제 신청서와 전화번호 이용 중지 신고서를 모두 준비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피해 구제 신청서에 전화번호 이용 중지 신고서가 통합되면서 신청 과정이 간소해졌는데요. 덕분에 금융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도 보다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피해 구제 절차도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피해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사기 통장의 지급 정지와 채권 소멸 절차가 진행됐지만 10,000원 이하의 소액 계좌는 채권 소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 후 소액 계좌에 대해서도 30일 내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채권 소멸 절차가 진행되고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채권 소멸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약 3개월 후 지급 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해제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도 필요한데요. 거액의 출금 이체를 지연시키는 지연 인출 이체 제도와 현금 착오 피해를 막아주는 지연 이체 서비스, 미등록 계좌에 이체 가능 금액을 제한하는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 등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보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소중한 내 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어느덧 16개월.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최전방에 서서 국민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과 인력 부족으로 휴식도 제대로 취하지 못한 채로 통풍조차 안 되는 방호복 속에 갇혀 환자만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 생명 수호의 최전선에서 우리 간호사들이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경찰관과 소방관, 의사, 간호사. 사람들이 위험한 사고 현장에서 대피할 때 목숨을 걸고 그 현장으로 되돌아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꾸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방역과 치료의 현장에 앞장서고 있는 간호 인력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간호사들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 지금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1년 넘게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니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래서 더더욱 우리 이 현장에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시고 있는 우리 간호사분들을 우리는 코로나 영웅이라 부르거든요. 어떻습니까? 직접 현장에서 보고 있는 지금의 이 코로나19 상황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2년째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간호사들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지쳐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의 생명을 한 사람 한 사람 지키기 위해서는 예.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입장에서는 1년이 지나고 2년째 접어들면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런 코로나를 단기적이 아니라 예.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 처음에 작년에 우리가 대구 경북에 이 코로나가 시작이 됐을 때는 예. 우선 병상 마련, 인력 마련 이런 데 이제 집중을 했다면 예. 조금 이제 우리가 더 준비해야 될 게 중환자들의 어떤 간호 인력, 간호사에 예. 대한 교육 체계라든가 그러한 전담할 수 있는 어떤 간호사를 양성할 수 있는 체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감염병이 이번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또 다른 명칭이 다른 감염병이 올 수 있는데 이걸 대비한 전략적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시작을 한 지 44일 정도 됐는데 간호사들은 더 바빠졌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얼마나 신속하고 안전하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정말 신뢰하고 잘 빠르게 접종을 하고 마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대한간호협회는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고 있고 하나는 2월 달에 전담병원 그러니까 코로나 전담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4월에는 이제 그 우리가 예방접종 센터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들어가는 간호사들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전국에 10개 간호 인력 치유 교육 센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지금 교육을 한 250명 정도를 시킬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간호사들이 코로나19 현장에서 겪는 그 희생은 사실 말하기 어려울 정도거든요. 이제 여름철에는 이제 아주 무더운 여름철에 방호복을 네, 입고 네. 일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백신 접종 맞고 뭐 아무리 가벼운 증상이라 하더라도 발열 네. 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이제 아픈 상황이 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을 떠나지 못하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 사회가 이분들의 이런 희생에 적절한 대우를 해줬는가, 처우를 해줬는가? 간혹 기사를 보면 뉴스 보도를 보면은 제대로 파견 간 간호사 의료진들이 제대로 돈도 못 받았다 이런 얘기도 간혹 보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 간호사들은 이러한 어떤 그 경제적인 것 때문에 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 먹고는 살아야 네, 그러나 정말 그 최선의 마음으로 예. 우리들이 뛰어들어서 하고 있는데 저는 파견 간호사들의 문제는 그런대로 예. 그 일시적이 그러니까 단기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감염을 무릅쓰고 대구에도 한 4천여 명이 자원을 했었고 예. 이번에 수도권에도 한 8천여 명이 자원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파견된 간호사들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예. 좀 되어 있는데 해당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지금 전혀 작년 5월까지는 예. 그러한 위험 수당이 주어져 있는데 그 이후서부터 지금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예산 관련된 부처 또는 예. 국회의 예산 관련된 위원장님 양당 예. 해당 당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그러니까 간호사뿐만 아니라 참여했던 어떤 인력들에 대한 그 예산을 준비하시겠다라는 긍정적인 말씀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견 간호사들은 오히려 좀 네. 나은데 상황이 네, 오히려 네, 나은데 네. 기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 인력들이 네. 이제 위험 수당 이런 걸 네, 전혀 네. 받지 못하고 있다. 네, 네. 상당히 심각한 문제군요. 왜냐하면 그 해당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의 문제는 또 아까 조금 전에 예.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은요. 집안의 가족들한테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에를 못 가거나 밖에서 생활하겠군요. 네, 거의 밖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파견 간호사는 정부가 지원을 해줍니다. 예. 그런데 그 병원의 간호사들은 집에도 못 가지만 병원 밖이나 병원 안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 돈으로 부담하고. 이제 그 병원 기숙사는 예.
병원에서 대줄 수 있지만 병원 밖에 있는 어떤 예. 그 잠자리는 그 병원에서 대주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이제 이런 감염병을 준비하는 어떤 정책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예. 현장에 있는 간호사들도 백신 접종을 했을 텐데요. 또 일부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하고 하루 이틀 정도는 쉬어줘야 되는데 대체자가 없어서 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대체자라 함은 저는 파견을 원하는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파견한 간호사보다는 자기 의료기관, 병원에서는 충분히 자기 병원 내에서 간호사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하루씩 예를 들어서 백신 접종을 하고 나면 젊은 간호사들 이렇게 제가 이제 다 확인을 했어요. 어떤 경우에 제일 심하냐 그랬더니 조금 연세가 있는 간호사들은 견딘답니다. 그런데 젊을수록 이러한 통증이라든가 열이 난다라든가 예. 이런 근육통 이런 것들을 참을 수 없으니 하루라도 좀 휴가를 줬으면 좋겠다 해서 예. 그 부분도 지금 그 방역 담당 정부에 예. 거기하고 얘기를 해서 긍정적으로 자기들이 검토하겠다. 그래서 적어도 예방접종 다음 날 하루 정도는 좀 예. 휴가를 줬으면 좋겠다. 지금 거기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길어지고 있는 이런 코로나 상황을 볼 때면 또 간호사분들 또 의료진분들을 볼 때면 참 감사하면서도 또 마음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최근에 코로나 영웅 대한민국을 간호하다라는 책을 봤습니다. 이 책이 어떻게 발간이 됐고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인상적인 부분 어떤 게 있으셨나요? 대구 경북에서 코로나19가 막 터져서 예. 복잡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회장이지만 우리 간호사들이 모든 일을 제치고 자기는 가서 그 환자를 간호하겠다. 예. 이런 마음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이런 것들은 소중한 우리들의 자산인데 예. 이 부분을 책으로 남겨놔야 되겠다라고 해서 작년 5월에 공모를 했습니다. 예. 공모를 해서 그 공모에서 또 굉장히 많은 편수가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뽑힌 사람들만 그 예. 책으로 썼는데요. 그 책 내용을 보시면 제일 그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어르신들이 또 치매가 약간 있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중환자실에. 그런데 생을 마감하는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보호자들, 자녀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다 막혀 있는 상황에서 이 돌아가시는 어르신하고 따님이나 아드님, 이 가족들하고의 연계를 전화기를 통해서 하는데 그 역할을 우리 간호사들이 다 했습니다. 그랬겠네요. 예. 그런데 그 역할을 하면서 돌아가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족한테 전해줄 수 있고 가족의 이야기를 돌아가시는 어머님이나 아버님께 그 역할을 정말 절절하게 예. 간호사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그 책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 전령사의 역할을 음. 하는 것이 간호사였다라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평소에도 그렇지만 코로나19 시대가 오히려 이 간호 업무 또 간호사들에 대해서 아마 우리 사회적으로 재평가하는 또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요즘에 어린 초등학생 유치원 아이들 중에는 간호사가 꿈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들도 많이 늘었어요. 네, 그게 이제 특히 IMF 때 예, 외환위기 때. 예. 그때부터 간호사가 되겠다라는 고등학생들과 중학생, 초등학생이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메르스 때는 그렇게 별로였어요. 예. 그런데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가족들로부터 이야기도 듣고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그래서 그런지 순위가 올라갔습니다. 예. 옛날보다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뭐 3위였다면 간호사가 되겠다라는 게 이번에는 뭐 2위가 된다든가 뭐 중학생도 한 9위였던 것이 한 8위로 간다든가 초등학생들은 손으로 쓴 편지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그 초등학생들이. 예.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도 앞으로 간호사가 되겠다라는 그러한 그 글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가벼운 증상이긴 해도 이상 증상이 있다 보니까 또 기피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또 이제 유럽에서는 뭐 백신을 맞고 혈전이 생겼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들려오니까요. 그렇지만 최일선 코로나19 최일선에 있는 간호사분들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무조건 네. 맞아야지 네. 다른 분들을 간호할 수 네.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혹시 아주 극히 일부지만 나 맞기 싫다라고 하는 간호사분들도 덜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예. 여러 병원의 간호부장님들하고 통화를 좀 해봤어요. 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랬더니 그래도 고마운 거는 임신, 이제 임신한 예. 간호사 음. 또는 자기가 엘러지가 심한 예. 간호사 외에는 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맞겠다. 음. 우리가 빨리 맞아야. 그리고 이게 그 맞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으면서 우리가 코로나 방역, K 방역에서 성공했듯이 예. 마스크를 쓴다거나 손을 잘 씻는다거나 이런 거를 같이 가지 않으면 이거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를 간호사 우리 회원들이 그 환자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하기 예.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간호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간호사들을 대표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하고픈 말씀 있으신지.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네. 우리 간호사들한테는 다른 어떤 직업을 가진 분들보다는 또 다른 DNA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다른 분들은 이런 감염증 환자 옆을 가지 않고 피합니다. 당연하죠. 사표를 내거나 네. 병원에서도 또는 그래서는 안 되죠. 피하는데 우리 간호사 식구들은 전부 우리가 가서 간호하겠다. 우리가 살리겠다. 예. 라는 마음으로 현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아까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간호사의 삶은 거꾸로 가는 삶을 살고 있다. 남들은 나오는데 나는 들어가는. 네. 이런 모습들이었고 또 두 번째 저는 느낀 게 뭐였냐면 이번에 이러한 간호사들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국민 모두께서 예.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또 이게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나서 제발 잊지 마시고 맞아요. 간호사들의 그러한 그 어려웠던 것들을 좀 예. 계속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랜 시간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방역에 힘쓴 전국의 간호사들 모두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1등 공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코로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의료진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진심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토요포커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